예,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는 격투 한판 시간. 이제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자, 총선이 1년 안쪽으로 다가가면서 의원님들은 마음이 급하시죠? 겉으로는 뭐 평화롭게 보이죠. 선거만 없으면 국회의원 해볼만 한데. 선거만 정말로. 예. 요즘에 선거의 시효점만 나와도 또 누가 또 무슨 어디에 출마한다더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귀가 쫑긋하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기죠. 그런 철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의 출마 명단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의원님 실제로 들으십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죠, 당연히. 예, 그리고 원래 그 대통령실에 가는 분들이 예. 비교적 정치 지향적인 분들이 가요,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그게 뭐 월급을 많이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월급 많이 없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은 공기업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 그런 야심 있는 분들 좀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경력을 쌓고 또 집권당 이제 의원으로서 한번 출마하고 싶은 더구나 대통령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데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마케팅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기억해 보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뭐 선임 행정 그 경력까지도 해서 의원 되신 분도 있었으니까. 무덕이었죠, 뭐 청돌이들. 여론조사를 돌리면 무슨 이름을 써놔도요. 앞에 청와대 비서관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10% 포인트는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 굉장히 달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 여기가 경선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경선에서 그렇죠. 그렇군요.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호남이기 때문에 뭐 막 오려고 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아예 없는 상태고 저도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십니까? 깊습니다. 뭐 당 지도부가 이제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검사 무더기 공천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없는 말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출마를 준비하는 검사들이 사실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수십 명이다. 30명 뭐 이런 거 아니다. 아니고 몇몇 분은 뭐 아무래도 확실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뭐 언론 접촉을 한다거나 본인이 뭔가 하여튼 자가발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겉으로 놔두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특히 이제 그 의원들이 민감한 부분은 대통령이 그 사람을 내보내느냐 이거거든요. 대부분은 차출이나 무슨 뭐 공천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셀프로 그러면 셀프. 그러니까 자가발전하는 거죠. 자가발전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지금 어쨌거나 1년 남았지만 특히 뭐 당 지지율도 그렇고 저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떠십니까? 신경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이제 1년이 가깝고도 먼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설마 이렇게 되겠느냐. 그래도 음. 집권당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 당의 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영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당의 뭐 지지도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그때 가서 공천을 받느냐 이 부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촉각을 수도권은 좀 상대적으로 현역은 좀 적으시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강남 3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수도권 민심이라고 그러는 게 공천이 선거죠. 그럼 원외 지역위원장이랑 국회의원들랑 여론이 좀 완전히 다르겠네요. 조금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이제 모임을 이렇게 해보면 원외위원장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더 초조하시죠. 급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잘 듣는 검사 출신 의원을 당선시켜도 여소야대 상황이어도 만족한다는 설. 또 어떤 설은 검사를 보내지 않아도 일단은 본인이 말 안 잘 듣는 의원들이 다수가 돼서 총선 승리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건 그 정도 과장됐다. 둘 다 아닌 것 같고요. 둘 다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가까운 분들이 포진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돼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용호 의원님도 함께 되시고.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제 지지율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인으로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기도 하고 의원님 지금 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뭐 드러난 것처럼 드러난 것은 그 이제 정부에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외교적인 뭐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당내에서 전당대회 열심히 치러놨더니 최고위원들이 뭐 그냥 설화 잇따라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는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죠. 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처방전들이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홍준표 상임고문을 해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그건 TK에서마저도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능가하고 거기서 그냥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TK에서도 아마도 그 영향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좀 하세요. 이게 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나타난 현상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지금 당한 것이고 본인도 일부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우선은 뭐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설화를 이렇게 구설에 올린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 또 자꾸 우리 뭐 진드기처럼 붙어 있는 그 전광훈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원님 어떻게 목사라는 호칭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의원님은. 표현하자면 그런 진드기입니까? 계속 우리 뭐 계속 스토킹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초반에 어렵지만 조금 더 너무 성급하지 않게 좀 현실을 인정을 하고 냉정하게 좀 차근차근 대비했으면 좀 이렇게 점수를 따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 판에 뭔가 뒤집기 하기 위해서 괜히 승부수를 띄우거나 또 강공을 하거나 본인이 성격이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에 당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그렇고 당에서 뭔가 좀 압박을 가하고 싶을 것 같은데 여론이 어려우면 본인들 선거 걱정도 될 테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뭐 조언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당을 활력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가도 여기서도 내가 분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새로운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지금 뽑힌 거 아니에요. 당직도 개편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그래. 그러면서 이제 여름 지나고 팔짱 끼고 보는 사람도 꽤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제 화가 또 나셨어요. 그래서 당 대변인이 말하는데 입을 닫고 있을 테니까 김기현 대표가 경선 때 약속한 당 지지율 60%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렇게 못하면 총선 앞두고 각자 도생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그 당의 도움 없이 그냥 개인기로 선거해야 될 시기도 올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표 시장님이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이제 선거 때야 늘 뭐 60% 아니라 뭐 7, 80%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홍준표 대표도 대표를 2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때 60% 나왔습니까? 그래서 좀 목표를 걸어도 좀 적당히 걸어야지 60%는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제 선거할 때 이제 말씀하셨던 얘기를 인용하신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이번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당연히 그 망가지면은 비대위원장을 하려고 하시나? 대표 시장이 어떻게 해요? 그런 차라도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면 비대위 체제 뭐 언급을 하긴 했죠. 이렇게 해서 했다 지웠는데. 지웠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굉장히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제 출범 이제 며칠이나 됐어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한테 갑자기 야 이렇게 가면 당신도 이혼할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해촉하는데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 이제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뭐 의원 출신이긴 합니다만 또 의료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당무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이번 당무감사를 하고 나면 부적격인 지역위원회는 다 떨쳐내고 새롭게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이게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뭐 신의진이라는 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 비례대표 출신이죠. 비례대표 출신이죠. 어쩌면 제대로 본인 선거를 해보셨나 이런 적어도 좀 뭐 여러 번 선거도 치르고 지역구를 경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뭐 누군가를 맡겨놓으면 이제 밑에 다른 그 팀들과 또 사무처 요원들과 같이 할 텐데요. 이게 뭐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엄밀하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누적된 평가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기준 이런 게 맞춰서 하겠죠. 기초조사를 할 겁니다. 아까 이제 진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광훈 목사와의 결별. 일단 오늘 당에서는 그 정광훈 추천 당원 981명 이중 당적자들 탈당을 권유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조치로 가능할까요? 일각에서 이제 또 최고위원들의 어떤 징계도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뭐 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예. 이게 계속 스토킹을 하게 되면 예. 무시하면은 뭐 마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떤 그 극약 처방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 예. 그 처방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서 우선은 당에서도 적어도 전광훈이라 분의 추천으로 돼 있는 당원들에게는 하여튼 뭐 메시지라도 보내서 문자라도 보내서 좀 예, 좀 당적이 이중 당적으로 돼 있으니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전 목사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예. 스스로가 희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저 확인해 본 게 뭐 1,000명 뭐도 채 안 되는데 980명. 예, 본인 얘기한 뭐 몇십만, 뭐 심지어 뭐 이번에 30만이라고 뭐,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결별을 뭐 한다고 해서 좀 우리는 뭐 저 잘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럴 거꾸로 나와서 이분의 이 언행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월요일 당초 기자회견이 국민의힘과의 결별 기자회견이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마음이 개운했었는데. 근데 이분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원래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말리더라. 수많은 분들이 아직 떠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약간 허언증 같은 것도 좀 있으시나 이렇게 하면 계속 가다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계속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렇게 언행을 하시다 보면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로부터 예. 별로 신뢰를 못 얻는다. 그래서 희화화될 거다 스스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순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그 시장을 상임 건물에서 해촉하기 이전에 일단 그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일단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도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도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지난 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정말로 처음에 예. 이렇게까지 번질 줄 몰랐겠죠. 설마. 좀 그래요. 선후가 뒤바뀐 측면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당 지지율도 하락세고 어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역시 지금 하락세인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26일이죠. 한미동맹 70도를 맞아서 12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 뭐랄까요? 좀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해외 가실 때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겨서 예. 오히려 여론이 떨어지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의 국빈 방문은 정말로 역사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가 벌써 이제 동맹 맺은 지가 70년이 됐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안보, 국방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왔고 그걸 또 토대로 해서 경제가 이렇게 지금 단계에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예. 이제 앞으로 나아갈 또 7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가지고 사서 이제 서로 논의하고 예. 신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듣기는 굉장한 기대도 사실 있었거든요. 국빈 방문이라는 게 그렇죠, 당연히 외교에서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있겠죠. 도청 파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밝힌 입장이 너무 좀 수세적이다, 방어적이다라는 부분. 김태호 1차장이 또 그 기자들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오만하게 비춰졌다는 부분. 민주당에서 최소한의 대통령의 국민들 여론을 본다면 김태호 1차장을 해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했는데 대통령실은 누구 좋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지난번 김태호 진짜 그 차장입니까? 예, 제1차장. 저도 그 이게 하는 모습을 이제 그 매스컴으로 봤는데. 사실 적절치 않죠. 미국에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기자들은 사실은 특파원들이고 특파원 중에서도 굉장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나가셨으니까 아시죠? 에이스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파원은.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 특파원들이 비교적 그 이제 국익 애국심 밖에 나가 있으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안에 있을 때 싸우다가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좀 질문을 했을 텐데 그걸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받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또 잘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태도의 문제 때문에 점수를 좀 잃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좀 한편으로 또 걱정인 게 이제 뭐 MBC도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포탄을 넘겨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현재에 있어서 제일 큰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한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들 것인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북핵을 위해서 핵 전략 자산을 한국에 배치하는 횟수를 늘리는 대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더 깊숙이 발을 담그는 이런 양보 같은 것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까요 혹시? 저는 뭐 그것까지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요. 예. 예전에 월남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월남전에 꼭 참여하고 싶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상, 우리의 위상, 예.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 미국의 압력 때문에 사실은 월남전에 파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러시아가 침략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입장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보면 그걸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떼치고 우리는 오로지 인권과 평화만을 생각하니 우리가 홀로 독야 청천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로 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외교적으로 뭐 어떻게 좀 나이스하게 좀 포장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그냥 뭐 이제 그 어떤 결과만을 보고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이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마 책임 있는 당국자들로 봐서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도 이제 도청 문제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 어떤 모양이라든 입장을 좀 밝히셔야 한다는 게 또 국민들의 바람일 수가 있겠는데 이 각에서는 대통령이 좀 명확하게 입장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도 나오거든요. 의원님은 좀 지켜보시죠. 근데 대통령이 예. 이제 물론 예전에 대처 저기 메르켈 핸드폰 이제 도청했을 때는 뭐 메르켈이 직접 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이랬는데 오바마가 반응하기도 지금 했죠. 예. 상황에서 사실은 같은 미국과 한국이 같은 선수끼리 사실 내용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미국도 전 세계를 거의 도청하다시피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사실 도청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들리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도청을 당한 데 대해서 당신들 왜 이렇게 도청당하고 바보같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선적인 것이고 문제는 이제 더 미국 쪽에 우리 언론이든 야당이든 사실은 그 제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예.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나중에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또한 외교 당국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예.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예.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이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의혹이 저는 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게 건네진 액수가 뭐 50만 원도 있고 300만 원. 3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책이 여러 가지 뭐 봉투 차이가 있다던데 예. 그 하나만 보면 그 내용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뭐 수억 막 대장동 뭐 수백억 이러다가 예.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은 이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례도 보면 그런 정도 금액이면은 사실 선거에 그 출마 자격이 걸릴 정도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거기에 이름이 거론되는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적어도 이게 도는 내용을 보면 10명에 20명까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게 아무래도 재판으로 가면 끝까지 안 가더라도 그분을 공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하. 이게 지금 이정근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이게 판도라의 상자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민주당 전체로 봐서는 그게 언제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 지금 완전히 그 뭐 거기에 핵폭탄을 지금 투하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드러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어떠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불안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즘에 제가 가끔 그 의원이 이제 보면 이제 가끔 체력 단련실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의원 회관에 예. 숫자가 줄었어요. 의원들 걱정이 돼서 잘 안 보여요. 국회의원 회관에 체력단신 나누시고 뭐 사우나 나누고. 운동도 좀 뭐 그게 기분이 좋아야 운동할 만이 날 거 아니니까 요즘에는 아령을 들 힘도 없군요. 마음이 불안해서. 많이 위축된 거 아닌가. 마음이 위축된. 아니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끝났잖아요 전당대회가. 아니 저 최근에 전당대회 끝났는데 예. 저는 뭐 밥 한 끼 너무 비주류 같으시니까 밥 한 끼에 얻어먹은 적이 없다. 비주류 아니죠. 비주류 아닌데. 예.
그런 출마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박기태 전 의장 시절에 큰 홍역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이제 일체의 뭐 큰 부분이 안 돈다. 그런 반면교사도 있었고, 우리 정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송영길 그때 대표 당시에 전당대회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그게 많이 나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줄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당대회 때 내가 이 사람을 밀어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좀 전리품을 얻고 뭐 공천을 갖고 뭐 이런 공기업에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걸려들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상을 비판을 많이 하시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근데 이제 좀 과한 비판이 났어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민주당 의혹을 JMS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 SNS에 정크 멍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보좌관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본인도 이제 당 윤리에 회부해라 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태영호 최고위원도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한국의 잘못된 정치를 익혔다 그런 저렇게 봐요. 생각 빨리 한국 굉장히 빨리 한국 정치에 쉽게 이거 굉장히 슬픈 말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면만 너무 빨리 배우셨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혼자 외로울 것이고 또 내년 뭐 총선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홀로 고군분투해서 된 분이거든요. 유튜버기도 하고 뭐 본인의 소신 발언도 막 해서 올라왔는데 최고위원 되시고 나서의 무게감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대한 무게감을 조금 좀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그 태영호 의원의 소신 발언도 평가지만 살짝 아주 미묘한 그 차이 때문에 정치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3 제주 4.3 관련 발언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일본의 외교 청서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나이 가지고 발언한 게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이게 수용을 하면 되는데 이분은 내가 뭐가 잘못됐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봤거든요. 이게 우리 당에는 그건 좀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태 최고위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조금은 그 자신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